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하나뿐인 지구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휘들도 생겼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북극진도,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권, 신기후체제, 인류세 등등.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6번째 대멸종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앞으로 500년 내로 생물종의 2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95%의 생물이 사라진 최악의 페름기 대멸종보다 최소 1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 인간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지구인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구에 그냥 여기에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소련의 우주인인데 전 지구적으로 우주인 1호죠. 1961년 4월 12일 날 아침에 소련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가지고 다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주선하고 분리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리죠. 그 시간이 108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시간 49분, 아마 109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나서 우주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49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 추석에 귀성하는데 거의 저 서울에서 수원 갈 정도 그 시간에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사진은 못 찍었겠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 내려다보니 이제 지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각각 달라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지구는 푸르다, 아름답다, 좀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자세히 가면 그걸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구는 푸른 베일에 감춰진 신부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 약간 시적으로 각색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이제 원래 타겟으로 한 지점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착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련의 농부 2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복장이 우스꽝스럽잖아.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우주에서 왔소? 그래서 답이 일테면 그렇소. 나는 우주에서 왔소? 그렇지만 지구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뭘까? 우리가 이제 지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대기과 가는 사람한테 지구 경계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거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기권이라는 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해서 이제 외기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열권만 해도 한 70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부터 거의 700km까지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계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면 적어도 궤도 스피드로 돌지 않으면은 거의 보통 우리가 하는 항공 비행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100km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항공 연맹에서는 100km를 경계로 하자.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별로 이제 억셉트 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100km까지 올라가면 대기 질량의 99.99997%가 그 안쪽으로 있어요. 보통 이제 한 5.6km 정도 올라가면 50%가 있고 16km 정도 올라가면 90%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0km 정도 하자. 그래서 아마 소련이나 미국은 100km 또는 80km 이상 갔다 오지 않으면 우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우주인 이소연 씨가
처음에는 뭐 우주인 몇 호로 됐다가 아마 앞자리가 랭킹에 하나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뭐 이렇게 그 브로셔 하나 받았을 텐데 거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지구고요. 생년월일이 이렇게 돼 있고 암석물, 공기, 생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반지름이 한 6,370km쯤 되고 이제 무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 지구의 수명은 보통 태양의 수명을 앞으로 한 50억 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한 50억 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갈수록 광도가 증가해가지고 한 5억 년이나 10억 년쯤 되면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다 파괴하고 수증기를 이제 물을 다 증발시켜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구가 언제 수명을 다할 거냐 하는 거 별로 우리가 지금 상태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지구라는 것은 이제 암석, 물, 공기, 생물이라는데 우리 이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권 해서 네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각각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공부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직권이라는 이제 암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물이 있고 대기가 있고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고등학생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과학 경진대회 할 때 물어봐요. 지구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이러면 놀랍게도 한 70%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 70% 있다. 근데 사실 70%는 이제 지구 표면을 봤을 때 한 70%가 바다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물. 그래서 지구의 물은 고체 지구를 아까 이제 반지름이 나온 것도 고체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고체 지구를 이렇게 놨을 때 바닷물, 호수물, 강물 모든 걸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구라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대략 반지름으로 하면은 지구 고체 지구 반지름 10분의 1쯤 되니까 부피로 하면 한 1000분의 1쯤 되겠죠. 그런데 물의 밀도는 거의 이제 송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1이라고 보면 아까 고체 지구의 밀도가 5점 얼마 되니까 무게로 하면은 한 4200이나 43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물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하느라고 짠물 빼고 민물만 모으면 이 민물에는 빙하도 들어가고 만년설도 들어가고 강물도 들어가고 호수물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요 정도 됩니다. 한 2%쯤 돼요. 2점 몇 %. 그런데 우리 빙하 바로 못 쓰잖아요. 만년설도 못 쓰고 빼고 강물, 호수물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보이죠. 여기 하나의 점입니다. 0.1%도 안 되죠. 물의 0.1%도 안 되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뭐 0이 앞에 몇 개 붙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만 해도 많은 거예요. 대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기는 물의 한 200 몇십 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생물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거꾸로 이제 보면 생물을 1이라고 했을 때 대기의 무게가 300이고 물의 무게가 7만이고 고체 지구의 무게가 한 3억 점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 인구 70억이라고 하고 한 60kg이라고 하면 사람은 지구에 있는 생물의 4만 분의 1 내지 5만 분의 1쯤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하고 그 사람의 전체 무게를 하면 10조 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리로 우스갯거리로 했잖아요. 지구에 70억 인구가 다 시간 맞춰가지고 폴짝 뛰다가 내리면은 지구에 뭐 진동이 올까 지진이 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코끼리 수십 마리에 개미 한 마리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왜 지배를 하느냐는 지난번 지구 강연 카오스 시리즈에 보셨죠? 이 힘으로 하는 거,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4kg짜리 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 그래서 이제 지구 탐험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보낸 거 한 170억 이상 갔어요. 지구 바깥으로 170억 킬로미터 이상. 근데 지구 내부로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 봤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2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이것도 소련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냉전 시대의 산물인데 미국에서 모호 프로젝트로 뚫겠다. 9천 몇백 미터 뚫으니까 소련은 우리 더 뚫어야 되겠다. 우주선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1970년에 굴착을 개시해가지고 83년에 12km 심도에 도달하고 여기에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15,000, 15km에 빨리 가자 목표에 2083년 12월 27일 날 여기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 우표도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3년에 도달한 이후에 10년, 거의 10년 동안 한 200 몇십 미터밖에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km에 가면은 온도가 한 100도씨 정도 될 줄로 생각했는데 180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릴링 비트가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꼭 땅만 뚫고 들어가야 탐사냐? 바다에 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이 아시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는 데가 거의 11km에 가깝습니다. 11km 약간 안 되는데 여기를 1960년쯤에 그 미국의 해군이라는 그 돈 월시라는 해군 장병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해양학자인 조셉 피카드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타고 잠깐 20분간 갔다가 온 거예요. 탐험을 하지 않고. 그 뒤에 2012년 3월 26일 날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타이타닉, 아바타, 어비스 이런 감독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7점 몇 미터의 잠수정을 타고 한 2시간 몇 분 챌린저 해안을 들어가서 바닥에 닿았어요. 거기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생물 시료, 물 시료, 암석 시료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3D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머물다가 왔는데 정말로 제대로 탐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구의 가장 바다 깊은 곳에 갔다 온 사람 지금까지 이제 3사람인 거죠. 유인으로 갔다 온 사람이. 그런데 우리 강연 준비하다가 이제 해양 강의 하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까지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12명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11km 있는 챌린저 해안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3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잘 모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12km 갔다는 얘기는 사과로 치면 어떡한 겁니까? 바늘로 사과 껍질을 살짝 눌러본 정도밖에 우리가 직접적인 탐사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구가 저렇게 굉장히 이 중심부에 5,500도 내외의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바깥을 싸고 있는 우리 암석은 열 전도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쇠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진류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열 전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 표면에서 좀 들어갈 땐 한 1km 들어가면 20도나 30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한 1km 팠더니 온천수가 나온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1km에 20도라면은 6,370 곱하면은 중심부가 10,000몇 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구 내부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대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대류가 일어나서 온도가 거의 이제 평행이 되는데 이 지금 내부의 대류가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하튼 이 대류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이 이제 널판지처럼 떠다니면서 서로 부딪혀서 에베레스트 산도 만들고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고 알프 산맥도 만들고 로키 산맥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에 열점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화산섬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하와이, 제주도, 백두산,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열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열점은 생겼다가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우리 백두산 괜찮을까? 백두산이 926년 정도에 이제 크게 분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폭발성 화산 분출물의 양이 한 150 세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450 정도면은 슈퍼 볼케이노라고 해서 인류 자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얘기인데 저는 화산학자는 아닙니다만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남북 간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회담을 하자고 해서 이제 그 회담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가서 이 사람이 북한 대표 윤영건 화산연구소 부소장인데 이렇게 이제 회담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우리 백두산이 걱정이니까 하자고 해서 2차 회담으로 간 개성에 이제 이 여관에서 아침부터 가서 한밤중까지 해서 이 백두산 답사를 하고 평양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하자는 걸로 다 합의문을 쓰고 왔는데 그 뒤에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그 뒤에 후속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하기로 했는데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하냐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지진이 나가지고 지구의 어떤 사건적인 자연재해에 저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류가 항상 필요로 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 물. 그래서 이게 점점 고갈된다고 해서 FEW를 few,가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서기 1년에 2억 명이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한 12억, 3억 이렇게 되고 1960년에 한 30억 되고 그 다음부터 20년마다 15억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식량, 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에너지 연료를 써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금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식량이 많이 필요해서 식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을 계속 쓰게 되는데 강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쓰고 해서 물이 이제 고갈될 지경에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연동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생략하고 보면 지금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온실가스가 레벨이 어느 정도고 지금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된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앞으로 2100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것을 모델링할 수 있는 지구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6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슈퍼컴을 이용하는 이제 그러니까 GCM이라 해서 글로벌 클라이밋 모델입니다. 68개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거는 없어요. 주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68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를 선택한 게 RCP라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파리 협약으로 각 나라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인색하게 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냈고, 그런데 그걸 다 합했어요.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각 나라들이 약속한 전 지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산화탄소 레벨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경우에 패스웨이가 여기입니다. 그 2100년도에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 온도가 얼마 올라간 1.7에서 3.2, 그냥 놔두면은 거의 4. 얼마, 조금 성공적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단은 지구과학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2도씨가 올라가면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메탄가스가 대방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해가지고 계속 체인으로 소위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서 2도씨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억제를 해보자 했는데,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협상장에 와가지고 2도씨도 아니다, 1.5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약속한 걸 다 이행을 해도 글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좀 틀려주기를 바라고, 조금 뭔가 지구가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만, 얘가 그 스위스에 답사를 갔을 때 이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론을 보면서 새벽에 제 숙소에서 찍었어요. 동력이 틀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유럽 중심부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알프스의 고봉들은 지금도 한 1mm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부딪혀 가지고 알프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판의 충돌이 한 4km가 1. 몇 km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묘하게도 제가 사진을 찍은 이 윗부분, 여기가 아프리카판에서 온 편마함입니다. 그 밑에는 그 당시에 호수를 만들고 있던 이제 유럽 쪽에 퇴저감하고 오피올라이트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산의 중심부 센터에 아프리카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구의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경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CO2, 메탄, 그다음에 물 문제, 이게 좀 더 들어가면은 전 국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농사를 그만 지으면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이 기후변화 문제와 식량, 에너지, 물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글로벌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입니다.